송나라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을 때 북방 초원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탕구트족의 서아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탈을 일삼는 이민족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와 통치 시스템을 갖춘 정복 왕조였습니다. 먼저 요나라를 세운 야유라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10세기 초 거란 부족을 통합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뒤 중국의 노른자위 땅인 연운 16주를 차지했습니다. 요나라의 통치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유목민인 거란족은 자신들의 전통 방식인 북면관제로 다스리고 정복한 한족들은 중국식 주연제인 남면관제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실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지혜였죠. 이어 등장한 서아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며 송나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챙겼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서아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건 여진족의 금나라였습니다. 아구다가 세운 금나라는 송나라와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곧바로 화살을 송나라로 돌렸습니다. 수도 카이펑을 점령하고 화북 지역을 장악한 금나라는 맹한 모극제라는 고유의 군사 행정 조직을 통해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북방 민족의 공통점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서아 문자를 만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송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도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정복자들도 결국 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이었죠. 북방의 사자들이 어떻게 제국을 건설하고 문화를 지켜냈는지 그 역동적인 정복의 역사를 만나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 국가로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13세기 초 테무친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을 하나로 묶어 칭기즈칸이 되면서 세계사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천호제라는 강력한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서아와 금나라를 굴복시키고 중앙아시아까지 진격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침내 남송까지 멸망시키며 중국 전역을 장악했죠.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소수의 몽골인이 핵심 권력을 쥐고 재무행정에는 서역 출신의 생목인을 등용했으며 한족과 남인은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연결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전역에 역참이라는 교통통신망을 깔았습니다. 말을 타고 제국 어디든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물자를 이동시켰죠. 또한 교초라는 종이 화폐를 유통해 광대한 제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었습니다. 역참을 통해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 같은 여행가들이 동서양을 오갔고 나침반과 화약 같은 동양의 기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훗날 대항해 시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원나라는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숭상하면서도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를 포용했죠. 서민들을 위한 원곡 예술이 발달했고 곽수경은 이슬람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이라는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도 후계 다툼과 교초 남발로 인한 경제 붕괴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홍건적의 난이 터졌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에 밀려 몽골은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던 인류 최초의 글로벌 제국, 몽골의 역사는 우리에게 연결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몽골 제국의 거대한 지배가 끝난 뒤 중국 대륙에는 다시 한족의 자부심을 내건 제국이 등장합니다. 1368년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입니다. 오늘은 명나라의 기틀을 닦은 설계자 홍무제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영락제의 야심찬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태조 홍무제 주원장은 난징의 도읍을 정하고 무너진 한족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황제 중심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상제를 전격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가 직접 통솔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또한 농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대장인 어린도책과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향촌 조직인 이갑제를 정비하고 유교적 덕목인 유규를 반포하여 백성들의 정신까지 다스리려 했습니다. 홍무제는 명나라라는 거대 제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초 공사를 마친 셈입니다. 그 기초 위에 화려한 전성기를 꽃피운 인물은 3대 황제 영락제였습니다. 그는 정난의 변을 통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야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영락제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에 거대한 황궁인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옮겼습니다. 또한 몽골 원정을 떠나 잔당들을 멀리 밀어내고 베트남까지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영락제 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환관 정화의 대원정입니다. 수백 척의 거대한 배가 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하며 명나라의 위세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험을 넘어 명나라 중심의 조공 질서를 확립하고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전성기 뒤에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후기 명나라는 환관들의 횡포와 정치적 혼란에 시달렸고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가 동시에 괴롭히는 북로남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장거정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나타나 일조편법이라는 혁신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며 제국을 살리려 노력했지만 임진왜란 지원과 가혹한 세금에 지친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 베이징이 함락되며 270여 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한족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던 명나라의 설계와 야심,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명나라의 혼란을 틈타 만주에서 일어난 여진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인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누르하치가 팔기제라는 강력한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부족을 통합한 뒤 청나라는 단숨에 중국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체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를 구가했었던 청나라의 전성기, 강희, 옹정, 걸륭제의 통치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나라의 지배 전략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죠.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며 만주족의 풍습을 따르게 하고 사상을 탄압하는 문자에 옥을 일으키는 무서운 면모를 보였지만 동시에 만주족과 한족을 주요 관직에 함께 등용하는 만한 병영제를 통해 한족 지식인들을 포섭했습니다. 청나라의 전성기는 강희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평정하며 내부의 적을 없앴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국경을 확정짓는 외교적 역량도 보여주었죠.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라는 비밀스러운 정책결정 기구를 만들어 황제권을 극대화했습니다. 카흐타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세금 제도를 지정은제로 확립하며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정점을 찍은 인물은 걸륭제였습니다. 그는 티베트, 신장, 몽골을 정복하며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방대한 백과사전인 사고전설을 편찬하여 학문의 깊이를 더했죠. 대외적으로는 광저우의 공행이라는 상인 집단에게만 무역을 허용하는 제한적 교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사회를 지탱한 핵심 계층은 신사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현직 관리이자 유교 지식인으로서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쯔강 상류까지 쌀의 주산지가 확대되었고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외래 작물이 보급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록 후기에 이르러 부패와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 흔들리게 되지만 청나라가 보여준 통치의 지혜와 화려한 문화는 중국 문명의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막부입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실질적인 군사 권력을 쥔 쇼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독특한 체제죠. 오늘은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리고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 일본의 무사 통치 시대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무사들이 처음으로 정권의 주인이 된 이 시기, 일본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로 몽골 원나라의 두 차례 침략이었습니다. 비록 강력한 폭풍의 도움과 무사들의 필사적인 방어로 나라를 지켜냈지만
전쟁 비용 때문에 막부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어지는 14세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운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를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건 명나라와의 감합 무역입니다. 공식적인 허가 증인 감합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교류를 펼쳤죠.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 후기에는 쇼군의 후계 다툼으로 전국시대라는 100년간의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 혼란을 끝낸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는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했지만 실패했고 그가 죽은 뒤 일본의 마지막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가장 안정적인 무사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는 각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산킨코타이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에도에 와서 지내게 하여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죠.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를 엄격히 금지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오직 네덜란드에게만큼은 나가사키의 인공서민 대지마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래된 서양의 지식은 나낙이라는 학문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안정적인 평화 속에 존인이라 불리는 도시 상공업자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부키와 우키요에 같은 화려한 존인 문화를 누렸죠. 특히 우키요에는 훗날 유럽 인상파 화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사들의 칼날 위에서 피어난 예술과 평화, 일본의 막부 시대는 정교한 통치 시스템과 독특한 서민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